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8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조선인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고려인이라 불렀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온 땅을 덮었던 1945년 8월 15일 이후 이 땅의 이름을 두고 유례없는 거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들과 미래로 나아가려는 이들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선택의 순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혹은 국내에서 누군가 국적을 물을 때 망설임 없이 한국인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우리에게 정착된 것은 우리 민족의 긴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조선 사람 혹은 고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조선인도 아니고 고려인도 아닌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시계를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날로 돌려보아야 합니다. 당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만세를 외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외친 구호나 당시에 쓰였던 신문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나라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제각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고 어떤 이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를 두고 아주 치열한 고민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조선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당연히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에게는 500년 왕조의 전통이 있고 그 이전의 역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조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글자 몇 개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길 것인지를 선포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를 겪은 직후였기에 이름 하나에 담긴 무게감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조선이라는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우리 민족을 철저히 탄압하고 차별했습니다. 일본인이 사용하는 조선인이라는 단어에는 멸시와 비하의 뜻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민지의 경험은 해방 이후 국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조선이라는 이름이 일본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그리운 고향 같은 이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의 파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투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고려인이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려라는 이름은 이미 1000년 전의 역사가 되었고 국제적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이 되었기에 상징성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전국에서 고려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습니다. 고려는 이미 먼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었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눈앞의 현실을 타개할 새로운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논의의 중심은 조선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이라는 이름을 부활시킬 것인가로 좁혀졌습니다. 이 선택의 이면에는 우리가 지금 한국인으로 불리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부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인으로 남지 않고 한국인이 되기로 선택한 그 순간에는 우리 민족의 처절한 생존 전략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단순히 예쁜 이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흔적을 지우고 온전한 우리만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며 대립했습니다. 어떤 이는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했고 어떤 이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때로는 격렬했던 충돌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선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이름 하나에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추적하는 과정은 곧 우리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나라를 되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두고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바로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국호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당대의 논쟁은 매우 치열하고 엄중했습니다. 단순히 부르기 좋은 이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역사를 계승하고 어떤 국가체제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논쟁의 중심에는 조선과 대한이라는 두 이름이 서 있었습니다. 먼저 조선이라는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이래 518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공식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조선은 단순한 국호를 넘어 수천 년 역사를 관통하는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고조선에서 이름을 따온 조선은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해방이 되었으니 당연히 원래의 이름인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 한반도 내부에 남아있던 여러 정치 세력과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대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세력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상하이에서 세워진 우리 민족의 공식적인 정부였습니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지난 27년 동안 고통스러운 독립운동을 이어오며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전 세계에 선포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대한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대한제국을 계승함과 동시에 군주가 주인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이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단순한 명칭의 차이를 넘어 정치적 체제 경쟁으로 번졌습니다. 조선을 주장하는 쪽은 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민중들에게 더 가깝고 역사적 뿌리가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대한을 주장하는 쪽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세력과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자칫하면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미 세계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지도를 고려해서라도 대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중들의 여론 또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조선 사람이라 불렀고 학교나 관청에서도 조선이라는 말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붙은 벽보나 신문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돌아온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깃발을 들고 귀국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한이라는 이름이 독립과 자유의 상징으로 깊이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조선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갈 것인가?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지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다면 그것은 곧 임시정부가 해방 한국의 정통성을 가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임시정부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반대로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대한이라는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일본과 싸워 이긴 승리의 징표라며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논의의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통성의 근거를 찾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끈질기게 독립투쟁을 벌여온 임시정부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정부를 세우려 노력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점차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름 하나에 담긴 정치적 의도들이 구체화되면서 대한이라는 이름이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호전쟁은 우리 민족이 과거의 왕조 국가를 넘어 현대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조선을 사랑했던 마음과 대한을 염원했던 마음이 격렬하게 부딪히던 그 시절의 풍경은 지금의 한국인이 탄생하기 위한 상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름 하나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토론하고 대립했던 이 사건은 우리가 단순히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히 지나간 옛나라의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1392년부터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1910년까지 518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심장과 같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켜냈던 그 찬란한 역사가 모두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다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500년 넘게 이어온 정통성이 있었기에 그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이름인 조선이 왜 새로운 나라의 이름으로 선택받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밀려나게 되었는지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35년의 세월 속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의도적으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다시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황제가 다스리던 제국에서 다시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식민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을 지칭하는 꼬리표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를 조선인이라고 부르며 온갖 차별과 멸시를 일삼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일본어를 배우지 못한다고 매를 맞을 때도, 길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초를 겪을 때도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조선인이라는 비하 섞인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머릿속에는 조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해방 이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조선은 분명 우리가 되찾아야 할 소중한 뿌리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아픈 과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망한 이유 중 하나로 낡은 유교 질서와 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울 나라는 왕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다면 자칫 과거의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진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느꼈던 거부감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조선이라는 말은 낙후되고 게으르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민족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덧칠해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는 교육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식민사관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에게 조선이라는 이름은 자꾸만 패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와도 같았습니다. 해방을 맞이하여 기운차게 일어선 우리 민족에게는 이러한 패배주의를 씻어내고 다시금 세계 만방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미래를 향한 전진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역사적으로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이름이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500년의 정통성은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이제껏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상징하는 이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인 동시에 진정한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인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지배를 견뎌냈다면 이제는 그 이름이 주는 모든 슬픔과 굴욕을 뒤로하고 새로운 명칭 아래 하나로 뭉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은 국호를 결정하는 회의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대중에게 주는 정서적인 거부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조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식민지의 기억이 담긴 이름을 물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우리 민족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과 가장 아팠던 시절을 모두 품은 채 역사의 뒤양일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이 당연한 현실 뒤에는 조상들이 느꼈던 이러한 처절한 고뇌와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우리의 역사로 남았고 우리는 이제 그 역사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은 우리 민족을 부르는 이름을 아주 치밀하게 관리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선포했던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지워졌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다시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름을 되찾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황제 아래에 있는 하부 조직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의미를 강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을 조선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결코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조선인이라는 말에는 차별과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을 1등 국민으로 설정하고 우리 조선인을 그보다 못한 2등 국민 혹은 하위 계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가거나 기차표를 살 때도 일본인 전용 창구와 조선인 전용 창구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의 신분 계급처럼 작용하며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반복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교육령이라는 법을 만들어 조선인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일본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조선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이름부터 달랐고 배우는 내용도 차이가 컸습니다. 조선인들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오직 일본의 말을 잘 듣는 노동자로 키우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너희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본인보다 더 노력해야 겨우 대접받을 수 있다는 식의 패배주의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선인이라는 이름 아래 차별을 경험하며 자라난 세대들에게 이 이름은 긍지보다는 아픔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도 조선인이라는 명칭은 감시와 탄압의 도구였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조선인이라는 표기가 따라다녔고 이는 곧 특별한 관리 대상임을 의미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거나 일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령선인이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혀 더욱 가혹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조선이라는 단어를 우리 민족의 고귀한 역사에서 떼어내어 오직 자신들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백성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름이 가지는 힘을 역이용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느꼈던 굴욕감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컸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조선인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한 사회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비웃듯이 던지는 조선인이라는 말 한마디에 수많은 청년들이 밤잠을 설치며 분노했습니다. 이름이 곧 차별의 근거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되찾아야 할 것은 영토뿐만 아니라 일본이 마음대로 부르고 짓밟았던 우리 민족의 이름과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 문제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이름 붙인 조선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고초를 겪으면서도 혹은 타국에서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다시는 굴욕적인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날을 꿈꿨습니다. 일본이 더럽혀놓은 조선이라는 단어 대신 우리 민족의 기계와 독립의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명칭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이러한 경험은 훗날 우리가 국호를 결정할 때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름 하나에 담긴 차별의 구조를 몸소 겪어본 사람들에게 조선이라는 단어는 지우고 싶은 문신과도 같았습니다. 일본인과 구분되는 하위 계층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겨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름을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당당한 이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신분처럼 작용했던 그 어두운 시절을 지나오며 우리 민족은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결국 조선인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굴욕과 차별은 우리 민족이 더 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 조상들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부르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만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러한 처절한 자각과 저항의 정신이 모여 훗날 대한민국이라는 찬란한 이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고통받았던 35년의 세월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독립의 동기를 부여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이 식민지의 아픔과 과거의 굴레에 묶여 있을 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피어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과 한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근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이름의 뿌리는 우리 민족의 아주 깊은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한반도 남쪽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사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한의 후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한이라는 글자에는 크다 혹은 하나라는 뜻과 함께 우리 민족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 측면이 있다면 한은 우리 스스로의 뿌리를 찾는 자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결정적인 순간은 1897년이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나라의 자주성을 선포하기 위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왕조의 이름을 넘어 우리 민족이 세운 거대한 제국이라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고종은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리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신하 국가가 아니라 당당한 황제의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때 사용된 대한이라는 명칭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인 사만을 하나로 합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한제국의 역사는 짧았지만 이 시기에 심어진 대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강력한 독립의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전 국토를 흔드는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민중들이 외친 구호는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조선인으로 불리며 멸시받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대한의 사람으로 정의하며 일어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함성은 곧바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우던 독립운동가들은 나라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모여 밤새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시 회의 기록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누군가 왜 굳이 망해버린 대한제국의 이름을 다시 쓰느냐고 묻자 신석구 선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한제국의 제국이라는 글자가 민국이라는 글자로 바뀐 것입니다. 제국이 황제의 나라를 뜻한다면 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뜻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과거의 왕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현대적인 국가를 꿈꿨습니다. 이로써 대한은 단순한 왕조의 이름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이 되찾아야 할 민주공화국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가슴에 대한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만주벌판에서 그리고 머나먼 타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대한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자존심이자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대한이라는 이름은 국제사회에서도 서서히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익숙했던 코리아라는 이름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명칭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주는 정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스스로를 개혁하며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지가 담긴 대한은 국제사회에 우리 민족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이라는 글자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한복, 한식, 한옥 등 우리 고유의 것들에 한이라는 글자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풍습이 아니라 한 민족이 공유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학자들은 한글이라는 이름을 널리 보급했습니다. 이처럼 한과 대한은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가장 강력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을 때 대한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흘린 피와 땀이 그 이름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일본이 강요한 조선인이라는 이름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대한의 국민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한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실체적인 국가의 이름으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한과 대한의 부활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려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가꾸어 온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에 우리를 비추던 등불이었던 이 이름은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 찬란한 빛을 발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느끼는 자부심의 근원은 바로 이 치열했던 부활의 역사에 맞닿아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 땅에서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 재헌국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새로운 나라의 기초가 될 헌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안건 중 하나가 바로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판을 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태어날 국가의 정통성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미래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회의장에서는 4가지 이름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민국, 고려, 공화국, 그리고 대한이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에 깊은 애착을 가진 이들도 있었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완전히 다른 이름을 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힘이 실린 주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1919년 상하이에서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은 있지만 우리 민족의 정부는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독립의 정통성을 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회의 결과 30명의 위원 중 17명이 대한민국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선 민국을 지지한 사람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로써 1948년 7월 1일 재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선이라는 500년 왕조 시대와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속에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이북에서는 이미 다른 형태의 정부 수립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 세워지는 정부가 민족의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정부임을 대내외에 알려야 했습니다. 이때 임시정부 시절부터 전 세계가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임시정부의 활동을 기억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 새로운 국가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국민을 부르는 명칭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겪어야 했던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당당한 현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의 이름이 바뀌니 그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지배층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자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해방 전국의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독립운동의 찬란한 기억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라는 큰 지붕 아래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독립운동 세력들은 이 국호 아래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조선이 신분제로 나뉘어 있었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평등한 국민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식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냉전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다는 분명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용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외교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조선이라는 낡은 외투를 벗고 대한민국이라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옷을 입고 세계 무대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확정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름 하나를 정하는 과정에 담긴 이 치열한 고민과 전략적인 선택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한국인이라는 당당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단절하고 미래와는 연결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현대적인 의미의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만든 결과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새로운 나라를 향해 던진 가장 뜨거운 승부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헌법 제1죄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대한민국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를 부를 때도 코리안이라고 부르며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한국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인 대신 한국인이라는 짧은 이름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언어의 경제성과 실용성,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발음의 편의성입니다. 대한민국인이라는 단어는 5글자나 됩니다.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5글자를 모두 발음하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인이라는 단어는 3글자로 매우 간결합니다. 언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긴 이름을 줄여서 부르려는 인간의 본능이 대한민국이라는 긴 국회에서 핵심인 한이라는 글자를 따와 한국이라는 축약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 매체의 역할도 컸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나 방송 뉴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긴 단어를 매번 쓰기에는 지면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언론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줄임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대중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과서에서 공식적인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가르치지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한국인이라는 명칭은 우리의 뇌리에 아주 자연스럽게 안착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연결성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단어는 고려에서 유래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코리아라는 영문 표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말 번역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해외 동포들이나 유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Korean이라고 말하고 이를 다시 우리말로 생각할 때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게 대응되었습니다. 즉, 한국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세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브랜드와 같았습니다. 경제 성장기인 19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며 한국인이라는 이름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놀라운 경제 발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때 수출 상품에 붙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긴 이름보다는 한국이라는 짧고 강렬한 이름이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약칭을 넘어 근면성실하고 역동적인 민족성을 상징하는 단어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 한이라는 단어가 가진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은 우리 민족의 뿌리인 사만에서 온 아주 오래된 글자입니다. 이 한 글자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인이라고 부를 때는 국가라는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한국인이라고 부를 때는 같은 핏줄과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라는 느낌이 더 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적인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한 민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국인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민족적 유대감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였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한국인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한국인답다 혹은 한국인의 매운맛 같은 표현들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대한민국인답다 혹은 대한민국인의 매운맛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딱딱하고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름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야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나라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식 명칭으로 존중하면서도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통해 서로를 부르고 확인하며 친밀감을 쌓아왔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뚜렷해졌습니다. 공문서나 여권 등 법적인 증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문화 행사나 스포츠 경기 응원에서는 한국인 혹은 한국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국가라는 틀과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아주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결국 한국인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이 역사와 현실 사이에서 찾아낸 가장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타협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당당한 국호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일상에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한국인이라는 명칭은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인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우리만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르기 쉽고 가장 기억하기 쉬운 이 이름은 이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이름표가 되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휴전선 너머 북쪽의 상황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조선인이라 부르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합니다. 해방 직후 똑같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 민족이 왜 서로 다른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분단된 우리 역사의 아픈 단면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끝까지 조선이라는 이름을 고집했던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체제 경쟁의 뒷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9월 9일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 수립을 선포하며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결정했습니다. 남한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였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가장 큰 명분은 대중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일반 민중들에게 훨씬 더 친숙하고 역사적 뿌리가 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00년 넘게 이어온 왕조의 이름이자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 민족을 부르던 이름이었기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조선이라는 사실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과 체제 경쟁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선택한 대한이라는 이름이 과거 대한제국 즉 왕실의 잔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는 낡은 왕정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인민이 주인이 되는 혁명적인 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조선이라는 가장 오래된 이름을 가져오면서도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조선은 왕이 다스리던 봉건 국가 조선이 아니라 한길 무장 투쟁의 정통성을 계승한 새로운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하기 위해 조선이라는 이름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남한이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외세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것이라고 깎아내리며 자신들이 선택한 조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순수한 역사적 전통을 잇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단어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남한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식민지의 아픈 기억 때문에 지워져 갈 때 북한은 오히려 그 이름을 강화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름의 차이는 곧 사람들을 부르는 방식의 차이로 굳어졌습니다. 남한에서는 한국인이라는 명칭이 정착되었지만 북한에서는 조선 사람이라는 말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한 민족이 이름 하나 때문에 서로를 타자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이러한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둘 다 코리아라고 불리지만 공식 명칭에서는 남한은 ROK, 북한은 DPRK로 나뉘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정체성으로 갈라져 싸우는 비극이 이름에서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면서도 정작 그 이름이 가졌던 전통적인 가치들은 철저히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조선 왕조의 유교 질서를 봉건적인 폐습으로 몰아쓰며 제거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조선은 오직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껍데기로서의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반면 남한은 대한이라는 이름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이름은 같거나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이름은 분단이 남긴 가장 깊은 언어적 흔적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불릴 때 그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불리며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이든 대한이든 그 뿌리는 결국 하나라는 점입니다. 사만에서 시작된 한의 정신과 고조선에서 이어진 조선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자산입니다. 체제 경쟁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이름은 나뉘었지만 우리 몸속에 흐르는 뜨거운 민족의 혈통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순간에도 분단된 역사의 한쪽에서는 여전히 다른 이름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 혹은 바꾸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뇌와 갈등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분단을 넘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자부심은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치열했던 역사의 파고를 견뎌내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온 결단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한국인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은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지나 어떻게 스스로의 이름을 되찾고 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이름 하나에 담긴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만 여겼던 우리 이름 뒤에 이토록 뜨거운 역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이름의 가치를 우리도 소중히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